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지수가 좋지 못한 가운데 하나둘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챙겨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은 6월 무역 수지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금리나 시그널을 조금 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분기 한 번 발표되는 네. GDP보다는 매월 발표되는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70%가 개인 소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를 지탱해주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 또 소비 성향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물가는 경제 채용기라는 별명답게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목요일 날 오후 9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인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 식료품을 제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2%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 상승의 대부분은 6월 초에 적용된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제3차 관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가구라든지 가정용품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 7월달 금리 인하는 그대로 아무 영향이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12일 자정에 발표되는 중국의 6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5월 416억 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452억 달러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내수 부진으로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요. 수출은 유예나 절하로 계속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전쟁 속에서도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미국의 그 위예나 절상 압력도 같이 병행이 되면서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행보도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데요. 10일 날 금융위원회, 하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11일에 나와서 좀 증언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금리 정책이나 금융 정책에 대한 뭐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7월 5일 날 FRB가 의회에 제출한 금융정책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여지는데요. GDP 성장률 둔화를 시사했고요.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7월 달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로선 100%에 달하고요. 의회 증언에서는 무역 전쟁이 잠재 성장률 1.8%를 위협할 정도인지를 설명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 안정적인 고용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이 되고 또 온라인 쇼핑몰 대두로 인해서 물가는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7월 달 이후에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4분기 중에 0.25%포인트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이 빌린 은행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요. 정부 부채도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하락 시에는 고스란히 버블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 때문에 0.5%포인트씩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그 모델에 따르면은 주가 지수로 본 1년 이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확률은 제로지만 국제 시장에서는 62% 확률로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연준이 7월 달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은 채권 시장은 그야말로 큰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해서라도 연준은 그 3분기, 4분기에 각각 한 번씩 금리를 25bp 정도 낮추는 게 정상적인 그 스텝으로 보여집니다. 예방적 금리 인하 이야기해 주셨는데 7월과 그리고 하반기, 4분기에 각각 한 번씩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근거가 좀 있으시겠죠? 이 근거 좀 여쭤볼까요?
네, 시카고 연방은행의 에반스 총재를 네. 비롯해서 FOMC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부터 미국 경제는 현재 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경기 확장 국면이었지만 그린스펀 의장 같은 경우에는 STM 파산 때 직후에 보험적 측면에서 98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98년 금리 인하로 미국 경제는 경기 후퇴 국면을 피하면서 2001년 4월까지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이 됐습니다. 현재도 실업률은 역사적인 저수준이고요. 주가 수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ISM 제조업 경기 지표는 51.7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규 수주가 계속 위축되면은 아무래도 50선을 밑돌 가능성이 나타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경기 후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과거 경기 후퇴 때에는 고용자 수가 급감을 했던 만큼 고용 최대화의 임무를 갖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한 예방적 금리 인하는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제 수익률 그리고 FF 금리의 역전 현상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7월 한 차례 0.25%포인트 금리 인하로는 해결이 안 되는 만큼 4분기에도 한 차례 0.25%포인트 정도 더 인하시키는 게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 증시는 이제 또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갑니다. 우린 이미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을 했고요. 미국 쪽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하향 조정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폭이 0.25bp에 머무를 경우에는 주가가 좀 하향되는데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지금 분석들이 나오는데 맞는 분석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경기 하락 위험에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1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FRB의 금융 완화 기조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여기에 과거 최고 수준의 자사주 매수라는 세 가지 요인이 지금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1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10% 전후의 순이익 증가가 필요한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2019년 500대 기업의 예상 순이익 증가율은 4% 전후로 아무래도 순이익 증가가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2분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2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한 비율은 무려 82%나 된다고 블룸버그가 지적을 했는데요. 6월 한 달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기업 수가 상향 조정한 기업보다 116개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파월 FRB 의장의 점진적 금리 인하의 그 뉘앙스가 더 강하게 풍길수록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급등락하는 장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각별히 투자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일본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 인하 이슈가 지금 워낙에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쭤보면 이거 앞두고선 투신 자금 흐름들이 좀 변동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 33조 달러의 그 펀드 자금을 추적하는 회사가 네. 있는데요. 에퍼 글로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자료를 보니까요. 6월 세계 투신 펀드의 자금 흐름 중에서 무려 1,022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에 1,000억 단위의 순유입은 처음 일어났는데요. MMF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오히려 감소한 371억 달러 정도 증가에 그친 반면에 채권 쪽은 무려 577억 달러 정도가 유입되면서 5월 달보다 2배 넘게 유입이 됐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495억 달러 순유출이 됐는데요.
6월 달에는 64억 달러로 순이익으로 전환되면서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 주식 펀드로는 무려 113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9개월 만에 순유입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자금이 집중됐던 것은 북미 지역입니다. 무려 195억 달러가 들어갔고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는 41억 달러,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48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EM, 이머징 마켓 아시아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가 순이입이 되면서 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대만은 한 23억 달러, 중국은 16억 달러 정도로 빠르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 이머징 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현재는 좀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봐야 되는 게 G20 정상회담에서 G2 간의 만남이 있었고요. 여기서 합의를 했습니다. 무역 협상을 좀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요. 그게 어떻게 좀 무역 전쟁의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지 궁금하고 또 주요 쟁점들도 있을 텐데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기존의 세 차례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화해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업데이트 문제, 그리고 퀄컴, 인텔, 마이크론, 자이등스의 같은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재, 여기에 화웨이가 독점하고 있는 5G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는 미국산 농산물의 대량 수입은 재개하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재 완화라는 발언은 엔티티 목록에서 사면한 것이 아니라 범용 제품에 한해서 판매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지금까지 밝히고 있고요. 화웨이와 관련된 블랙리스트는 원칙적으로 미국 기업들과 거래가 불허된 상태라는 점을 다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화웨이 조치를 기술 냉전이나 디지털 버전의 철의 장막이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백기를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의 안보 정책의 핵심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구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무역 협상이 제기되더라도 그렇게 높은 수준의 협상안을 도출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중국 국가 주석의 건강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6월 15일 날이었죠. 만 66세를 맞는 시진핑 주석이 해외 여행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안색이 어둡고요. 말이 어눌한 데다가 걸음걸이마저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월 7일 날 러시아 경제 포럼이 끝난 뒤에 무대 아래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려다가 비틀거렸는데요. 이때마다 러시아 보안 요원들이 황급하게 부축하는 동영상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의 건강 이상은 올해 3월 달에 유럽 순방에서도 처음 방송을 탔는데요. 프랑스 때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양 팔꿈치로 몸 전체를 간신히 지탱하는 행동이 여과 없이 나타났고요. 걸음걸이도 한쪽 다리를 끌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 이상설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 황제의 예상치 못했던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곧 개최될 예정인 베이다허 회의에서는 불문율로 여겨졌던 후계자 문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후계자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는 왕위닝, 류어 같은 시진핑의 최측근들의 정적 위상이 지금 추락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이 증폭이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의 정정 불안의 내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험 사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